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법 보셔야죠. 공무원법에서도 역시나 한 문제가 이제 출제됩니다. 특히 이제 법조문과 관련돼서 잘 나오고, 판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소송심사위원회, 소송심사위원회 그 소송 같은 경우 결정이 있죠. 이것은 이제 처분성 인정됩니다. 처분성 인정되고, 자, 처분성 인정되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에 대해서 소청 전치주의, 그러니까 필수적 전치주의, 요 내용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퇴직 발령이 있죠. 이 퇴직 발령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분명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퇴직 사실, 예, 퇴직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서 단지 사실 확인에 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처분성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 의무의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 것인데, 퇴직 발령 같은 경우는 그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변동에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이 되고 나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이미 발생하고 나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이제 종종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수칙법, 우리가 이제 국어공무원까지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국어공무원은. 그러니까 행정수칙법. 요 내용은 이제 행정법 통론에서 이미 중요한 부분, 관련된 부분은 다 공부했지만은, 우리 이제 국어공무원에서는 이 공무원법까지, 행정수칙법까지 끝나면 딱 끝나는 겁니다. 7급 이상, 그 다음에, 이쪽에 각종 자격증은 이제 행정법 강론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공무원법 보시면, 자, 공무원 관계의 발생과 소멸이 나옵니다. 자, 공무원 관계의 발생, 공무원 신분의 취득이죠. 이것은 임명과 임명 또는 임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임용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임용은 임명뿐만 아니라 또 뭐 전보, 퇴직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임명 같은 경우는 그 임용 중에서 임명만 이런 공무원 신분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임명은 처음 맞죠. 보시면 임명이 뭡니까? 공무원의 임명은 법적 성질이 뭐죠? 공무원의 임명이 법적 성질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행정행위 배우셨잖아요. 행정행위에서 형성적 행위, 특허, 인가, 대리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특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직사회에 공무원 되시면 공무원 임용을 받는데 이것은 특허예요, 여러분들. 예를 짝짓기 잘 나옵니다. 자, 임명의 효과 볼까요? 우리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책이 잘 돼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임명의 효과,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 효력. 자,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항만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쓰지 않고 중요한 사항만 정리하면서 갈게요. 공무원법 하면 이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있어요. 대정서야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임명이 있죠. 임명. 성질이 뭐라고요? 이거 특허예요. 시험에서는 공무원의 임명 이렇게 나와요. 특허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죠. 자, 임명의 효과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 효력. 자, 여러분들, 임명에서 결격 사유 있죠?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주의하십시오. 사유가 있는 자. 이 자를 임용하게 되면 이건 뭐다? 무효입니다.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에서 우리가 행정행위 무효와 관련해서 나와요. 행정행위 이 무효 관련 사유에서 이 판례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있죠?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시험 판례가 잘 나와요. 우리 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갖다가 착오에 의해서 임용하잖아요. 그죠? 이거 임용 당연무효예요. 10년, 20년이 가서 이게 발각되면 퇴직금 못 받아요. 그동안 받은 봉급은 사실상 이 법률 관계에서 사실상 관계에서 받은 임금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못 받아요. 연금도 못 받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결격 사유 조심하셔야 돼요. 공무원 임용 다 시험까지 합격해놓고 이제 면접 남겨놓고 사고 쳐가지고 이게 문제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공무원
임용이 결격 사유 같은 경우는 임용이 당연 무효 사유다. 무효 사유 행정에서 취소와 무효 중에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이거 사례 문제 또 최근에 보시면 문제 기출 문제 보시면 올해 문제에 사례 문제 나와 있어요. 사례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용 취소 통지의 성격 보세요. 관념의 통지이고 처분성이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건 항고성, 행정성, 취소성 지킬 수 없어요. 권리구제사는 이렇게 주의 확인성, 당사자성으로 해야 돼요. 그죠? 임용 취소 통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내가 불복한다 할 때 당사자성, 공무원 주의 확인성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격자에게 지급한 급이 나오죠. 지금까지 제공한 정당한 대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법률상 관계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래서 노동을 했고 근로를 했고 그에 대한 임금이 주어진 거니까 부당이득은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청구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 있잖아요. 임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퇴직금 말씀드렸죠. 퇴직급여 청구권이 공무원법상 퇴직급여 청구권은 없어요. 다만 노동법상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퇴직급여는 못 받아요. 퇴직금 없어요. 그래서 이거죠. 결격사유에 임용돼가지고 근무기간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죠? 임금 부분은 부당이득 아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다 가져갈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안 됩니다. 반환 청구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있잖아. 퇴직. 이거 퇴직금 반청. 퇴직금 청구 돼야 안 돼요. 청구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이거 보시고 결격 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이 효력. 임용 결격자가 행정처이면 무효고요. 임용 결격자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하자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전보가 있죠. 전보. 세 번째 전보가 있습니다. 전보 봐보세요. 자, 전보는 같은 직렬 내에서 동일한 직급으로 의 보직 변경을 의미합니다. 법적 성격 보세요. 전보 발령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보 발령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직이 바뀌게 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자, 그럼 우리 판례 박스가 있지만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어주시고 오른쪽 판례 보세요. 종전의 판례는 전보의 처분성을 부인하였지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전보의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보 부분 봐볼까요? 중요하니까 판례가 있으니까 이거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종전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종전 판례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처분성을 부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급심 판례하고 하급심 판례하고요. 헌재죠. 헌재는 이때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처분성을 긍정했다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22페이지 직위해제 나오죠. 여러분들 네 번째 직위해제 있죠. 이 직위해제가 이제 올해 징계처분과 직위해제 요거 징계처분하고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이 뭔가요? 이 직위해제 뭐예요? 여러분들 행정이 배우셨죠?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배우셨습니다. 이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이거. 자, 행정행위로 인정됩니까? 맞습니다. 행정이 맞습니다. 좀 좁으니까 이거 빼서 이거 어때요? 이거 행정행위 맞아요. 행정행위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됩니다. 그래서 처분성 인정돼요. 자,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행정행위 중 뭐에 해당돼요? 우리가 가행정행위 기억나세요? 가행정행위 예입니다. 이게 가행정행위 예예요. 처분성 인정되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당연히 처분성 인정됩니다. 여러분들
직위 해제하고 징계 처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학생들 많이 혼동 오셔서 틀립니다. 직위 해제는 그 징계 처분이 아니에요. 이거 구별하셔야 꼭 구별하셔야죠. 그죠? 직위 해제는 자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징계 처분이 아니에요. 징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징계 처분에 해당돼요. 파면 해임 있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그 다음에 견책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직위 해제는 징계 처분이 아니에요. 징계 처분 일종이 아니에요. 직위 해제는 뭐 징계 처분 일종이라면 틀려요. 이건 직위 해제와 징계 처분은 완전히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가행정행위예요. 직위 해제의 이유권과 징계 처분의 이유권은 완전히 달라요. 징계 처분들은 징계 사유가 있어야죠. 징계 사유가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별도로 징계 처분의 사유로서 징계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직위 해제도 마찬가지로 직위 해제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의부터 보세요. 의. 직위 해제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 해제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이거 맞췄어요. 이거 행정행위예요. 처분성 인정되고 가행정행위임을 꼭 기억하세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직위 해제 사유 보세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제1호 삭제됐어요. 제2호 보세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은 여기 직위 해제 사유지 징계 처분은 아니에요. 예.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그다음 세 번째, 파면, 해임, 강등. 저 파면, 해임, 강등 이게 징계 처분 나오네요. 파면, 해임, 그죠?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견책.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자, 네 번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약식명령만 청구돼도 이거 직위해제 당했어요. 근데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 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됩니다. 약식명령은 뭐냐면 검사가요. 이 범죄가 또 경미해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한 벌금형 정도 떠들 때, 응?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할 때,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좀 경미하고요. 형벌도 경미할 때, 즉 약식명령은 벌금 정도 해당할 때 좀 경미한 범죄에서 이에 대해서 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약식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은 제외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직위해제 사유 중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됩니다. 벌금 뭐 50만 원, 100만 원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건 좀 경미하죠.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거, 신분을 직위해제 시키는 건 좀 굉장히 큰 데미지가 가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2호부터 70조 2 제2호부터 제5까지 사유로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 그 다음에 제6호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위로 인하여 감사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직위해제, 특히 이거 제4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했잖아요. 이거 파면 사유는 아니고 직위해제 사유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그 직위해제 처분의 소멸 후 협의소의 인정 여부. 자, 판례는 직위해제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승진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을 인정한다. 동그라미 2번 이 직위해제에서 요거 좀 더 빼야겠네요. 좁으니까 직위해제에서 좀 빼겠습니다. 자, 보시면 직위해제 처분 후의 협의 소위 인정 여부. 판례는 긍정하죠. 판례는 일단 이제 긍정하죠. 왜냐하면 승진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승진에서 어떤 그 불이익이 따르니까 소위 이 이익이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그 판례에 나오죠. 왼쪽 판례도 나왔죠. 그죠? 요거 정도만 왼쪽 판례 판결 요즘만 좀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 다 해놓으시고요. 반드시 판례 이 결론 중에 판결 요지. 지금 여러분들 그 주관식 논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 객관식 공부는 또 주관식 틀려요. 주관식은 논점 위주로니까 서본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서본결. 이런 그 대륙법계에서 이 그 뭐 독일 프랑스에서 주로 이렇게 가고요. 서본결 가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논점 결과 좀 이렇게 논점은 서론 서론 쓰지만 본론 갖다가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본론에서 다룰 수 있는 큰 목차 있잖아요. 테마적인 것을 빼버립니다. 그냥 빼버려요. 그 다음에 결론이 다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중간식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에서 개념하고 요건 효과 위주로 거기서 그 시험 나올 수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각각이 각 그 요건 효과에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법률 사실과 그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우선 주관식 논술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2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법학원 다니까 법학원 별 논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서분 교육 다 당연히 들어가는데 교재 편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2차 할 때만 그 목차를 빼가지고 서분 결을 갖다가 상식을 맞춘 것이지 교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차 뭐 교재도 아니고 1차 객관식 그 시험이니까 이렇게 풀어서 논점 위주로 해서 시험 나올 것 같다 강조하면서 시험 한다는 건 빼고 주요 목차 요건 효과, 의 요건 효과 이 위주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부분 안 내요. 그죠? 여기서 요건 효과에서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객관식에서는. 나중에 이런 것이 모아서 주관식 논술 쓸 때 그 논점 들어가는 것 뿐이지 따로 결론 하지는 않습니다. 자, 됐죠? 여기 됐고 해서 여기 왼쪽에 판례 같이 봐볼게요. 422쪽. 직위해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도 다 이렇게 앞에서 소송에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이어서 이렇게 해서 직위 해제 후 직권 면직. 직위 해제 후 직권 면직. 자, 이렇게 되죠. 자, 요 직권 면직도 처분성 인정되죠. 예. 볼까요? 직위 해제 후 직권 면직이란 직위 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의 승계 여부. 판례는 하자의 승계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행정행위 하자 승계 있죠. 행정행위 하자에서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판례 있잖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거 하자 승계를 긍정한다 부정한다? 하자 승계를 부정해요. 왜 그런가? 왜 부정할까요?
이 직위 해제와 직권 면제, 하자 승계가 인정되려면 선행 행정위와 후행 행정위 간에 하자 승계가 긍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선행 행정위와 후행 행정위가 각각이 독립한 행위일 때는 하자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선행 행정위와 후행 행정위가 각각이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 때는 하자 승계가 긍정돼요. 그런데 이 직위 해제와 직권 민족은 각각이 보다 독립한 행위예요. 각각이 독립한 행위가 되니까 하자 승계,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밥을 423쪽 판례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거 이상 안 나와요. 이거 이상 안 나오니까 물론 공부를 할 때 풍부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단은 판결 요지가 중요해요. 오른쪽에 그 423쪽에 판례 직위 해제 처분과 직권 면직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길게 나오면 더 좋죠 뭐. 결론 그러니까 지문을 길게 뺀다 하더라도 우리 공부된 사람도 쉬워요. 이 판결 요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단지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낀 지문이 나오면 더 쉬워요. 시험은. 짧게 나올 때 어려운 것이지 기문이 길어지면 쉽습니다. 자, 해서 했고 6번 이제 당연티증 나오네요. 자, 앞에서 했지만 당연티증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이어서 좁으니까 여기서 좁으니까 이렇게 당연티직을 하도록 하죠. 이 당연티직이 최근에 와서 시험이 엄청나게 7급, 9급 잘 나옵니다. 볼까요? 국가공무법 당연티직 봐보게요. 보시죠. 공무원이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호, 제33조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뭐예요 이게? 공무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자, 공무원이 임용이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3조 제2호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기한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 제5는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 여기 그 밑에 보시면 당연퇴직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퇴직이 통보는 빨간줄이죠. 이미 법률상 발생한 사실을 통지해주는 관념의 통지 또는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 또는 사실의 통지 같은 말이에요.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 건질 것은 당연퇴직이 통지. 이거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처분성 부정. 이게 엄청나게 이제 처분에 잘 나고 있어요. 그죠? 노란 거로 치겠습니다. 처분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좀 여기까지 보셨어요. 잘 정리해 하나씩 처분을 계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행정구제에서 보시면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소청, 행정소송, 그 다음에 학교,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장의 불복수사. 여기서 이제 총론에서 이미 다 했던 건데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론에서 공부하시는 거 왜 총론에 왜 공부하는 의미가 독일 그 법학의 특징이에요. 독일 법의 특징입니다. 행정법 강론에서 각 해놓고요. 여기서 모아서 중요한 사항 뽑아서 공통적인 요소를 갖다가 총론화했단 말이에요.
이론화 체계화 시킨 거죠. 거기 보니까 뭐 공무원 행정부제에서 뒤에 나오는 거 이번에 올해 시험 나왔죠? 그죠? 그거 우리가 이제 9급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론에 나온 것도 강론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에 딱 규정돼 있고 총론에 시험 낼 때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행정부제 이거는 처분 사유 설명서의 기부. 자 보시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 추직, 직위 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 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정한 설명서를 기부해야 한다. 이유부기거든 이게. 다만 본인이 원에 따른 강임, 휴직 또는 면직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되어 있습니다. 심사 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이것도 있어요. 자 보시면 본인이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공무원의 후임자는 40일 이내에 보충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공무원이 복직될 경우를 보장하기 위함이죠. 그 자리를 없애버리면 못 들어가요. 예산 받아야 이렇게 봉급을 주는데 그래서 심사 청구와 후임자 보충 명령이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청 이제 전치주의죠. 소청심사위원회 있어요. 이건 그 행정심판위원회예요. 우리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은 일반법이죠. 일반법상 행정심판이고 이건 특별법상 즉 개별법상 행정심판이에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여러분 소청 전치주의 그죠? 반드시 우리 공무원 등은 이렇게 징계처분하죠. 불이익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해야 돼요. 청구 신청해서 구제를 받고 구제를 못 받으면 이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 보세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이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소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성, 요것이 여기 간략히 나왔지만 우리 총론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총론 부분에서 제가 설명 분명히 드렸어요. 행정성 봐보세요. 일반 공무원은요, 소청심사의 성격, 필수적 전심 절차,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예외적인 것이죠. 우리 행정수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다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 임의적 전치주의. 이렇게 행정심판 하고 싶으면 먼저 가고 싫으면 행정소송으로 가면 돼요. 그 뜻입니다. 소송의 대상 일반 공무원 소청을 갔다가 내가 징계처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징계처분 3개월이 정지처분 당했다. 파면 해임당했다. 이렇게 원처분이죠. 파면 처분, 징계처분이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원처분주의.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파면 해임당했다. 3개월이 정지당했다. 이거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했더니 기각결정 못 받았어요. 구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여기 원처분, 징계권자에 의한 원처분이죠. 파면 해임 처분 이런 것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국공립교원 일반 공무원이고 국공립학교 교원 소청도 마찬가지로 그죠? 소청심사위원회이죠. 필수적 전심 절차고 마찬가지로 원처분주의. 일반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원 다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취급하고요. 사립학교 교원 봐보세요. 사립학교 교원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의 처분으로서의 재결. 그죠? 이분 뜻이에요. 이거 사립학교 교원인데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 받는 게 있죠. 우리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 처분 받으면 제1차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해임 처분 받은 교사는 학교 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 받은 이 교원은 제1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법인으로서 해임 처분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든지 아니면 우리 소청 우리 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제기해요. 민사소송으로 하지 않고. 그럼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것다가 받아서 수리해서 심사를 하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여기서 딱 우리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딱 했더니 이것은 청구 인용 이거 해임 처분 정당하다 라고 해서 소청 기각 결정하죠. 소청을 배척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 교원법에 의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입니다. 처분에서 자 항고송 그죠?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송,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누가요? 교원이. 근데 종전에는 교원만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아니 교원이 민사소송을 다투지 않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제기해가지고 그걸로 갔더니 교원이 구제를 못 받은 경우 교원만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요. 근데 만약에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 결정을 해버렸어요. 누가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이 그 해임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 결정했습니다. 자 이러면 학교법인은 어떻게 돼요? 이에 대해서 지금은 행정소송, 항고소송 중에서 다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법인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서 이때 구제 못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요. 법인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해임 처분 받은 교원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소청을 신청해서 자 이때 구제를 받은 경우 학교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때 이에 불복해서 이제 사립학교 법인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다 겹치네 이렇게. 우리 보니까 사립학교 교원 봐보세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위 처분으로서의 재결. 이건 조금 이 교재를 갖다가 제가 설명한 대로 좀 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사립학교 법인의 해임 처분은 1차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이거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앞에서 배운 거니까 말로 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원칙 민사소송은 이거 해임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온 거죠.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제가 설명한 대로 수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5번 보세요. 학교,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장의 불복상. 종전의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장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 판결을 냈다. 지금은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의장도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됐죠? 요게 한 6년, 7년 전에 나왔다가 지금 또한 나왔어요. 한참 만에 나왔어요. 이거 왜 안 나올까? 이거 계속 안 나오네 이제 하더니 올해 나왔습니다. 나왔고 관련 판례 1, 2번 보시면 되겠네요. 판결 요즘만 이렇게 해놓으세요. 제가 좀 설명 드는 거 위주로 해서 판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판례 원본 본다 해서 꼭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처음 이거 나오면 뭐 하겠지만은 판결 요즘만 정확히 넣으시면 됩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425쪽에 세 번째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봐세요. 의무.
공무원이 재산상의 권리 보세요. 첫 번째 보수 청구 권리, 연금 수급 권리,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고요. 직무명령이 적법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직무명령은 소속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 공무원에게 발하는 일체의 명령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우실까요? 어디서 배우셨죠? 총론에서? 행정규칙으로서? 광의훈령이죠. 광의훈령과 고시가 있죠. 광의훈령은 협의훈령이 있죠. 그 다음에 예규 있고 지시 있고 일일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제가 훈령과 직무명령은 차이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 즉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기관, 하급 행정청에 대한 것이에요.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되는 거죠.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훈령은, 협의훈령은 이때 그 구성원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있다 없다. 결론 중에다 말씀드렸죠. 자꾸 영향이 없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무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발하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는데 그 상급자와 하급자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직무명령은 그 즉시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론에서 거의 다 한 거예요. 그거 보시죠. 그러면 같이. 직무명령은 소속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 공무원에게 발하는 일체의 명령을 말합니다. 일체는 모든이죠. 직무명령이 적법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은 직무상이 소속 상관일까? 두 번째, 부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할 것. 세 번째, 독립된 직무가 아닌 상일 것. 독립된 직무상에 대해서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갖추고 있을까? 직무명령이 적법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은 5번,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그 옛날 쿠데타, 우리가죠? 12.12 군사 쿠데타에서 그 수계 누군지 다 아시죠? 수계에 대해서 그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명령을 이렇게, 직무명령을 갖다가 이렇게, 그죠? 나는 상사의 직무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모두 처벌됐죠. 왜요? 이 직무명령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직무명령이 법령에 위배될 때는 그 명령에 따른, 직무명령에 따른 자도 위법행위가 되고 같이 처벌받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하 공무원의 심사권, 이거 잘 나오네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훈령과 관련돼서 좀 강의를 했습니다. 자, 훈령은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 즉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되는 건데, 자, 부하 공무원의 심사 봐볼까요? 자, 형식적 요건은 심사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는 걔네가 대립한다. 걔네의 대립. 자, 절충소에 보세요. 직무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만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는 걔네. 판례도 보세요. 판례는 직무명령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일 때는 이는 벌써 직무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훈령도 마찬가지예요. 훈령도 직무명령도 판례한다면 이 절충설이에요. 이 절충설 그 훈령하고 이거 같이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작년도에는 그 훈령으로 나왔어요. 훈령 몇 번 나왔습니다. 직무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절충설. 그래서 이거 조금 그 중요하니까 정리해 볼까요? 자, 심사. 우리 공무원은 우리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서 훈령이 있어요. 그러면 하급 행정청은 이때 심사, 훈령 직무는 똑같아요. 절충설을 보면 일단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봐요.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고, 자,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고, 실질적 심사, 그 내용 심사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원칙적으로, 자, 볼게요. 원칙적으로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훈령이나 직무명령에 대해서 하급 행정기관이나 하급자는 형식적 심사만 가능하고 그 내용적 심사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실질 내용이에요. 이 실질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 중대 명백한 이법이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심사할 수 있다. 실질 심사가 가능하다.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실질적 심사. 이거 쓰세요. 이 적자 쓰세요. 심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충설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만 가능하고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 내용이 중대고 명백한 법령 위반일 때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 절충설이에요. 요게 두 번, 세 번 판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이어서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426쪽에 판례 1번 봐보세요. 판례 1번. 고문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는 그 자체로 직무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없다. 좀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절충설의 입장 보면 최종적 결과가 문제.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예외가. 그죠? 절충설은 결국 이 최종 나와 있는 거, 요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판례 1번 보시고 판례 2번 보세요. 검사가 대질 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사의 직무상 명령이 아니어서 복종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와 관련돼서 봐볼게요. 자, 요것도 좀 공무원들이 되시니까 중요하죠. 이 비밀 엄수의 의무는 우리가 행정법 총론에서 행정과정이 규율에서 정보공개법 관련된 판례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정보공개법에서 좀 다뤄야 할 부분인데 여기 나왔으니까 뭐 같이 보시죠.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왼쪽 판례 날개 보세요. 블랭크. 직무상 비밀은 비밀성을 가진 것을 말하며 비밀성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있죠. 요거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상 여러분들 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이거. 국가보안법은요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가 원칙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자 정보 공개 대상에서의 정보 공개와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우리 공공기관, 행정기관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맞죠? 자, 우리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 정보 공개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요, 이때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돼야 안 돼요. 판례한다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일단 업무상 비밀 국가보안법상
지방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들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예요. 아시겠죠? 예,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이때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의무가요. 이때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비밀 엄수 의무를 배제시킨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 엄수 의무 이거 말씀드렸어요. 우리 요 교재는 안 돼 있지만 제가 관련 얘기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징계가 427페이지 나와요. 자, 이제 그 막바지로 오네요. 여기 보시면 징계의 의의봐 보세요. 징계란 공무원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지시를 말합니다. 징계와 일사부재리. 징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징계와 직위 해제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할 수 있다.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 안 쓰겠습니다. 여기 다 됐으니까. 징계와 징계 사유는 직위 해제와 징계 사유는요 전혀 다른 상호적인 것이고 법적 근거가 달라요. 그래서 판례는 병과할 수 있다. 중요하죠? 예,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례 오른쪽 보세요. 직위 해제와 해임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총론을 다 했던 거예요. 이거 총론을 다 합니다. 예, 우리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는 거면 행정행위에서 직위해제와 이제 해임이 있죠. 행정행위가 행정이 병과. 직위해제도 행정이고 해임도 행정이에요. 자,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 성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 내용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다르니까 판례한다면 직위해제와 해임은 병과할 수 있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같이 보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해서 밑에 판례 있죠? 징계 종류 다시 한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가 있죠. 자, 징계 등 원리 다시 한번 소총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심사 청구를 해서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돼요. 이때 구제 못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변상책임 문제 봐보세요. 공무원의 변상책임이란 공무원이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의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금전적인 책임으로서 신분상의 책임인 징계와 구별됩니다. 변상책임 종류, 국가배상법상 변상책임과 회계, 관계, 지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변상책임의 판단, 공무원의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또 감사원이 공무원의 변상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단원별에서 문제 이렇게 많이 돼 있진 않아요. 공무원법은 빠졌어요, 문제도. 하지만 요거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우리 기출문제 따로 이렇게 별도로 돼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단원별 문제로 조금 이렇게 생략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출문제 집이 따로 있어요. 두툼하고, 전반적으로 해설이 잘 돼 있고, 이거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참고해서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